맞죠? 53페이지. 자,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지대 이론은 그 토지의 지대가 어떤 땅은 임대료가 비싸고 어떤 땅은 싸냐 그런 걸 좀 얘기한 학자들의 내용을 좀 확인하는 게 이 파트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171페이지 했을 겁니다. 171페이지. 자, 그리고 한 두 장 넘겨볼게요. 두 장 넘겨보시면 자, 도시 공간 구조와 경제 기반 이론이다 해서 첫 번째는요. 도시 공간 구조로는요. 도시가 어떤 형태로 성장해 나가냐 이렇게 해서 조금 바쁘지 않은 학자들이 내놓은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냐면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7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도시 경제 기반 이론이라고 해서 59페이지. 여기서는요. 그 어떤 도시마다 특정 어떤 뭐 기반 산업이 있을 겁니다. 주력이 되는 산업 이거 좀 확인도 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 성장할 것인가 이걸 쭉 확인하는 어떤 기법이 바로 기법이 도시 경제 기반 이론입니다. 이거는 182페이지 있을 겁니다. 182페이지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꾸로 돌아올게요. 53페이지 보시니까 자, 지대 이론이라고 있죠. 여기서는요. 자, 첫 번째 지대와 지가의 의미라고 했는데 그거는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냥 수익 환원법 바로 밑에다가 자, 수익 환원법 할 때 그대로 똑같이 할 겁니다. 수익 환원법이다. 감정 평가할 때 자, 그 논리를 그냥 한번 구색을 갖추려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는 물어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넘기시고 주로 어디서 물어보냐면 그 밑에 지대에 관한 학설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자, 요거 위주로 할게요. 그리고 좀 전에 그거는요. 일단 의미는 아세요. 말 뜻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대라는 것은요. 토지 임대료를 줄여서 지대라는 겁니다. 뭘 줄여서요? 토지 임대료. 그 다음에 지가는요. 토지 가격을 줄여서 지가라는 겁니다. 뭘 줄여서요? 토지 가격을 줄여서 지가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말 뜻만 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대에 관한 학설이다. 자, 토지의 임대료가 어떤 땅은 임대료가 비싸고 어떤 땅은 싸냐 이거 관련돼서 자, 몇몇 학자들이 쭉 얘기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요걸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3명 이렇게 한번 잘라 볼게요. 잘랐는데 자, 이건 전부 다가 이제 일단은 뭐 써볼게요. 일단은 차액지대설이다. 차액지대설. 요거는요 절대지대설. 요거는요 입지 교차지대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위치에 따라 차이 난다 해서 위치지대설 이렇게 표현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농지에 대한 지대 있죠. 요거를 좀 분석해 보는 겁니다. 농지. 자, 이건 전부 다 1800년대에 나온 이론들인데 일단은 이제 지주들이죠. 땅 주인은 농사 안 짓습니다. 안 지어요. 그럼 누가 농사 짓냐?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겁니다. 농부들이 땅 주인한테 땅을 빌리거나 아니면 소작의 형태로 갖고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자, 빌려서 농사 짓는 거니까 임대료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이걸 토지 임대료 해줄게요. 이거를 지대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대. 근데 어떤 땅은 지대가 비싸고 어떤 땅은 싸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쭉 알아보는데 사람 이름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리카도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리카도. 자, 이거는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지구의 반을 붉게 했던 사회주의 경제학자 마르크스. 요거는요 트위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참고로 이따가 한번 언급할 거니까 요거는요 리카도라는 사람은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다. 이제 기억하세요. 고전학파다. 이렇게. 자, 잠시 후에 한 번 더 언급할게요. 자, 일단은 사람 이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요 오늘부터 이제 사람 이름 계속 나오는데 사람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어떤 경우는 사람 이름만 알아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찰이 전호말을 줄여서 뭐라고요? 절마. 찰이 절마. 입이 톡 튀어나왔네. 찰이 절마. 뭐가 튀어나왔다고요? 입이 톡 튀어나왔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얘는요 차액지대설은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리카도. 그 다음에 절대지대설은요 마르크스. 그 다음에 입지교차지대설은요 트위넨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약간의 경제 철학 이런 게 들어가는 바람에 약간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항상 결론 위주로 막 정리하셔야 돼요. 결론 위주로. 자, 어쨌거나 차익세에서는요 토지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수학
체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농지가 딱 있는데 이 농지에다가 노동자분을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난다. 그럴 경우는 농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근데 1년 동안에 농지마다 농사 지을 수량 정해져 있어, 안 정해있어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서는요, 노동자분 투입액 대비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생산량이 필요하면요, 또 다른 농지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농지와 이런 농지는요, 비옥도가 차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옥도. 결국은요,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지대가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요,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이제 땅을 갖고 있는 농부들은 몇 명 대화한대요? 안 되고, 그리고 농지는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용하려는 농부들은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요, 농사 짓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할 게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한정된 토지를 서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요, 갖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이걸로도 얼마든지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사유재산제, 사유재산 이것 때문에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했던 겁니다. 요거는요,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먼저, 자, 이 리카르도는요, 이 지주가 있습니다. 지주는 땅 주인을 얘기합니다. 땅 주인, 이제 땅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갖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급지입니다. 상급지는 뭐예요? 비옥도가 좋은 땅. 중급지는요, 비옥도가 중간 정도. 그리고 요거는요, 하급지다. 비옥도 아주 안 좋은 뭐 최열등지 이렇게 좀 돼요. 열등지. 자, 그러면 어떤 땅이든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은 동일하다 가정해보자. 단위 면적당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은 전부 다 50원씩 동일하다고 간주해보자. 이때 이 50원에는요, 아직 지주한테 줄 돈 있죠? 요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할게요. 이 50원에는 아직 지주한테 줄 돈은 포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에서는요, 비용에는 항상 정상적인 이윤도 포함됩니다. 뭐가 포함된다고요? 정상적인, 먹고 살 만큼 이윤죠?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자, 이거 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내다 파는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전부 다, 그 서양에서 나온 이론이라, 밀농사를 가정해 볼게요. 뭐 가져간다고요? 밀. 그래서 밀을 이제 재배해서 파는 금액이 아무래도 상급지 같은 경우는, 이 비옥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생산량도 많을 수 있죠. 그리고 품질도 좋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다 파는 금액은 100원이라고 치자. 100원. 그러면 100원에서 50원 빼니까 얼마 남았어요? 이익이 50원 남았죠. 그러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 이 정도는 줄 의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땅 주인은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만큼 지불할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중급지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80원이라고 치자. 그럼 얼마라고요? 30원 정도는 지불할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요거는요, 50원이라고 치자. 그럼 빵원이죠. 그럼 이거는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요거를 한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한계지. 이익이 0인 땅을 보라고요? 한계지 이렇게 합니다. 이익이 0인 땅을 한계지다. 자, 결국 이제 한계지로부터 출발해서 이 사람은요, 자, 비옥도가 좋은 땅에 대한 대가 있죠? 이게 지대를 결정한다. 다시 할게요. 이 사람은 한계지 이하의 땅은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한계지로부터 출발해서 비옥도가 좋은 땅에 대한 대가, 생산성이 좋은 거에 대한 대가, 이익이 좋은 거에 대한 대가 있죠? 이게 지대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밀 가격, 곡물 가격이 올랐다고 치자. 밀 가격, 시장 가격이 좋아졌다. 그러면 이게 커지는 거죠. 그럼 이익도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주가 돈 달면 줄 돈도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자, 지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인데, 자, 요거는요, 비옥도에 따라 지대가 차이 난다는 약간 논리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은요, 몇 가지 강구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자, 이 사람의 얘기대로 하면 한계지 이하의 땅은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아무리 농경사례 하더라도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땅은 없었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보면, 지주는 농사 지어 안 져요? 지어 안 질 거 아닙니까? 그럼 지주가 땅을 왜 갖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빌려주면서 임대를 받으려고 갖고 있는 거죠. 돈도 하나도 안 생긴 땅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지대는 다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간과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이 도시가 딱 있는데 이 도시 근처에 농지가 쭉 있습니다. 이런 농지들은 전부 다 요 도시에만 내다 농사지어서 내다 판다고 간주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A 농지가 있고 B 농지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중급지라고 간주해보자. 중급지라고 간주한다면 네 말대로라면 지대는 같아야 돼, 달려야 돼요? 같아야 되죠? 비옥도가 똑같은데. 그죠? 근데 왜 이 땅은 지대가 비싸고 싸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이걸 좀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요, 마르크스가 이 사람의 논리를 반박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그에 져서 자본론이죠.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반박한 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 사람은요, 자, 이게 이제 한계지라고 치자. 무슨 땅이라고요? 한계지인데 이 사람의 논리라면요, 한계지 이하의 땅은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대를 차익지대라고 할게요. 여기는 차익지대가 발생하는데 한계지 이하의 땅은요, 차익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농경사회라 하더라도 이렇게 볼게요. 농지는 한정돼 있어, 안 돼 있어요? 한정돼 있고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경우는요, 결국은 자, 이렇게 비옥도가 아주 안 좋은 땅 좀 이거라도 때로는 이용할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으죠. 아니, 농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용자는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아주 자, 그 비옥도가 안 좋은 땅도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지주 입장에서는요, 이 갖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얼마든지 지대를 부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한계지 이상의 땅이라 하더라도 뭘 부를 수 있어요? 여기다가 자, 절대지대라는 걸 부를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지대라도 라는 거죠. 절대지대가 뭐예요? 갖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지대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절대지대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요, 한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한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한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얼마든지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 농사 안 지면, 그 농사 안 지면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때로는 빌려서 농사 지어야 된답니다. 근데, 자, 볼게요. 한계지의 땅이라는 게 뭐예요? 한계지라는 것은 이익이 0인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익이 0인 땅. 그래서 한계지라는 것은 수익에서 뭘 뺀 거라고요? 비용을 뺀 이익이 0인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 50원, 비용 50원인데, 아니, 한계지에서는 이익이 0인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생겨야 지대를 주는 거죠. 이익이 생겨야 뭐 지주한테 줄 돈이 생기는 거지. 맨날 빌려서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 한계지 이하에 따라도 100원에 10원의 지대를 부르겠답니다. 그죠? 그럼 이익이 생겨야 지대를 줄 거 아닙니까? 뭐 남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지대를 부르겠다. 자, 지대를 내라.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안 하면 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대를 올린다면, 받겠다고 하면은 요 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곡물 가격을 올려서라도, 예를 들어서 밀 가격을 60원에 올린다면 60원에서 50원 빼면 10원 남아 안 남아요? 남죠. 이렇게 해서 이거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에 내다 파는 가격을 못 올릴 수도 있어, 없어요? 소비자가 안 산다고 하면 못 올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요, 50원 그러면 자, 이익이 저는 안 생기는 거죠. 그래 지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 하겠나요? 이거 50원 이상 못 올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익이 0이죠. 이익도 하나도 안 생기는데 무슨 돈으로 됩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요 비용에는 아까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정상적인 이윤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거는 먹고 살 만큼의 이윤이죠. 요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농부들은요, 결국은 지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농사 지어주고서 자기는 그냥 풀칠만 하고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일종의 노동력 착취,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노동력의 착취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너무 이제 복잡하면 그냥 한계지 이하의 땅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만 아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요건 이제 고립국 모형이라는 겁니다. 무슨 모형이라고요? 고립국 모형이라고 하는데 요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농업 입지론 할 때 조금 자세히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이렇게 마세요. 왜 이 땅은 지대가 비싸고 싸냐는 얘기죠. 이렇게. 자, 둘 다 비옥도가 똑같다 건져보자.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땅은 지대가 비싸요, 싸요? 비싸고 이런 땅은 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땅은요, 내다 팔면은 내다 팔려올 때 수송비가 많이 더 적게 들어요? 얼마 안 들죠? 그냥 서로 이용하려니까 지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땅은요, 그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많이 드니까 서로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죠. 결국은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않으려고 하니까 지대가 쌀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요. 자, 이 두 가지의 지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이 사람은요. 비옥도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요. 수송비의 차이죠. 요게 지대를 결정한다. 아시겠죠?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요 얘기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겁니다. 할 거니까 가볍게 넘기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지대에 관한 논쟁이라고 해서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지대를 보는 관점을, 이거는 이제 고전학파가 있고, 이거는요, 신고전학파가 있는데, 약간 좀 까탈스럽더라도 결론만 하시면 돼요. 결론만. 자, 이 고전학파는요, 자, 이 그 밀농사 져서 내다 팔면 수익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어제나 이 고전학파는요,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오리지널 자본주의, 산업혁명 이전의 자본주의 학자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 스미스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기 리카도 있어 없어요? 이런 사람을요, 고전학파 경제학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대표적인 게 마샬인데, 어쨌거나 산업혁명 이후에 고전학파의 논리 있죠? 이걸 그대로 새로운 세상에 접목했을 뿐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접목했을 뿐이지 논리 자체가 아주 클린 건 아니에요. 다만 지대를 보는 관점을 좀 달리합니다. 자, 밀농사에서 내다 팔면 수익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면 이거를요, 이 사람들은요, 노동과 생산 요소를요, 노동과 자본과 토지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출액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매출액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함수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자연적 특성. 자, 내가 요거를 만들어서 내다 팔려고 할 때, 요거에 만들 때는 생산비 들어가 안 들어가요? 생산비 들어가죠.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받고자 하는 가격 아닙니까? 근데 토지는 애초에 생산비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무슨 생산비 들어갑니까? 신이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산비 자체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배분받을 금액도 없는 겁니다. 아, 무슨 뭐 생산비가 들어가야 거의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생산비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것은요, 신이 어떤 특정 비옥도에 상응하는 땅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요, 누가 생산하더라도 매출액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누가 생산하더라도 생산량이라든가 파는 금액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절대 매출액을 높이냐 낮추냐 공을 절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요, 다른 매출액에 지대한 공을 했던 노동자분에다가 우선해서 배분해주고, 행여나 남는 게 있다면요, 토지에 배분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에 배분되는 것은 단순한 잉여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뭘 한다고요? 잉여, 그냥 남는 돈이라는 얘기죠. 남는 돈이다. 근데 이 신고전학파는 좀 논쟁을 좀 달리합니다. 자, 수익이 생기면요, 이 사람들은요,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만 구분했습니다. 어차피 토지도 자, 사고팔고 하다 보니까 자본의 일부를 가져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인문적. 자, 니들 말대로라면은 토지가 생산비가 안 들어가는데 때로는 생산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컨대 바닷물을 메꾸려면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생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자, 신이 있다면 어떤 비옥도에 상응한 땅을 줬다 하는데, 문제는요, 이런 땅을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이용하냐. 제가 다시 말하면 제대로 이용하느냐, 개판으로 이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매출액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도 노동자분과 더불어서 당연히 공원도에 따라서 정당하게 배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배분되는 것은 일종의 생산 요소 비용이다. 자, 이 비용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뭐라고요?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논리를 뭐라고요? 신고전학파 해줍니다. 자, 다시 할게요. 이렇게만 가볍게 하시면 돼요. 고전학파는요,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토지에 배분되는 건 뭐라고요?
잉여에 불과하다. 이 한마디만 기하시면 돼요. 요거는요,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뭐라고요? 생산 요소 비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지울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이제 구닥다리 같은 지대 논쟁이다 해줍니다. 구닥다리.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 의미의, 현대적 의미의 지대 논쟁이다. 우리 거기 54페이지에 뭐 있어 없어 중간에? 있죠? 요거 좀 알아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현대적 의미의 지대 논쟁이다. 그래서 이걸 노동시장 한번 생각할게요. 노동시장. 자, 노동시장, 우리 생산물 시장인 맥주시장 같은 경우는요, 오비 맥주가 맥주를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공급자고 우리 같은 사람이 수요자예요. 근데 노동시장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시장은요, 우리 같은 사람이 노동을 공급하는 거죠. 아닌가요? 그리고 기업이 수요하는 겁니다. 뭘 수요한다고요? 기업이 노동력을 수요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학에서 이 공급 곡선 자체가 비용 곡선이에요. 그냥 알고 계세요. 그냥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비용 곡선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노동시장이라면 내가 노동력을 공급하려면 나도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건을 만드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노동력이라는 그걸 제공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거기에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가수입니다. 가수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자분이 지방 댕기면서 이제 나이트클럽 있죠. 다니면 노래하고 다닙니다. 근데 노래라는 노동력을 제공하려면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밥도 사 먹여야 되고 교통비도 들어가죠. 숙박비도 들어가고 옷값, 약값 이런 거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노래라는 노동력을 제공하려면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이만큼 제공할 때 이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죠. 최소한 받아내야겠네요. 비용은. 그죠? 그런데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만큼 수요하겠죠. 이렇게 수요 곡선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만나는 점에서 적정한 임금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그 노동력이 결정돼요. 그러면 이 받은 걸 잘 보면 자, 이만큼은 자기도 그만큼 경비가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요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이거 노래하고 다니는데 차비도 안 나오고 하면 돼요? 옷값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밥값은 나와야 되죠. 최소한 이건 받아내야 되죠. 거꾸로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요, 여기다가 전적으로 여기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지불해야 되는 돈 있죠.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전용 수입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수입이라고요? 전용 수입이다. 자, 전적으로 여기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수입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전용 수입이다. 그러면 실제 남는 게 이거죠. 이걸 뭐라고요? 경제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그 가수가 한 달 동안에 이제 통장에 찍힌 게 한 800만 원 된다고 치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다 정산해 봤더니 그 영수증 다 꺼내보고 확인해 봤더니 500만 원 정도는 다 비용 나갔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 남은 게 얼마예요? 300 정도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경제지대 줍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그냥 이렇게 결론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중개사 같은 이제 전문직 이런 거를요, 전문직이라고 할게요. 전문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 사무직이라 하자. 일반직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래서 전문직은요, 그래도 자, 그래도 뭐랄까요? 변호사 같은 거 있죠? 요즘에 변호사가 이제 남아 도는 거 아닙니까? 로스쿨 나온 사람들 한 40%가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놀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변호사가 상당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희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한 1990년대의 어떤 그 변호사 생각할게요. 요즘 변호사가 아니라 요즘에서 남아 돕니다. 이거는 일반 사무직이라 치자. 그러면 예전에 90년대의 전문직 같은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공급 곡선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반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거 왜 이렇게 그리냐 볼게요. 자, 이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 급여가 보수가 이만할 때 이만큼 공부하려고 했죠. 근데 보수가 이렇게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라도 공급량은 크게 늘었어 안 늘었어요? 거의 안 늘었죠. 왜냐하면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제한되는 거죠. 지역마다 몇 명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안 늘어난다입니다. 맞죠? 거꾸로 한다면
약간 일 조금 해주고 아주 큰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사무직 같은 경우는 자, 임금이 이만할 때 이만큼 공부하려고 했는데 임금이 이렇게 올라서 안 올랐어요? 올리니까 공급량이 팍 늘어났네요. 왜냐하면 임금이 올라가면 누구라도 이런 일 할 수 있는 거죠.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그린다면, 자, 이러한 그 전문직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이렇게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자, 일반직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그려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똑같이 45도 지나간다면, 자, 이만큼 임금을 받을 텐데, 임금 받았죠? 이게 임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전문직 같은 경우는요, 자기네들 들어간 비용 얼마 대여한대요? 거의 얼마 안 돼요. 거의 대부분 답을 하고요. 경제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주 한 번 정도 법원에 가서 한두 번 해주고, 소장 작성해주고, 한두 번 해주고,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일반직 같은 경우는요, 받은 돈의 대부분이 답을 하고요. 경비입니다. 경비라 남는 돈이 얼마 대여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자,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걸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렇게 수직이 자꾸 될수록 이렇게 자꾸 하는 걸요, 비탄력적이 된다 해줍니다. 비탄력적이 된다는 얘기는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비탄력적이 될수록 경제지대는 커져요, 작아져요? 이게 커지는 겁니다. 알겠죠? 거꾸로 한다면 탄력적이 될수록 경제지대는 작아져요. 알겠죠? 탄력적이 될수록 경제지대는 작아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거기 써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엔 토지시장 생각해 볼게요. 자, 토지시장은요, 어떤 지역마다 토지는 자, 새롭게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이만해도 공부할 수 있냐 이거죠. 올라가도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수직. 자, 그러면 이게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이 토지 같은 거는 만드는데 생산비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전용 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급선 아래의 면적이 전용 수입이죠. 근데 얘는 전용 수입 자체가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도 그렇지 생산비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이제 지주가 공급하는 거죠. 임대하는 거니까 지주가 이제 빌려준 거죠. 농부도 이제 수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100% 소득은 답을 하고요. 경제지대다 이제입니다. 문제라고요. 경제지대.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경제지대라는 용어를 쓰면서 토지에 대한 지대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용어를요, 일반 노동시장이라든가 생산시장에도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무슨 지대입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같이 섞어서 막 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온 용어를 여기다 이제 유추해서 이렇게 같이 쓰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100% 뭐라고요? 경제지대다 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여기까지는요, 파레토라는 사람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파레토. 근데 이 마샬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이 만든 기계 설비 있죠? 인간이 만든 기계 설비 시장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서울, 경기도 일대에 포크레인을 빌려주는 업체가 딱 10군데라고 치자. 자, 딱 몇 군데라고요? 10군데, 20대씩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딱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갑자기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늘립니까? 거기. 그잖아요? 기존 업체하다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요, 토지처럼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아시죠? 아니,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갑자기 나도 임대사업 하겠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임대사업 같은 거 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 안 걸려? 다른 사업 때려치고 또 해야 되고, 또 그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포크레인도 구입해야 되죠. 또 시작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 안 걸려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토지처럼 수직의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수요가 막 증가하면 기존 업체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단기적으로는 다 경제지대 성격을 갖게 됩니다. 문제더라고요. 토지처럼 경제지대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자, 장기적으로는요, 임대료가 이만할 때 이만큼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임대료가 좋아졌어, 안 좋았어요? 좋아졌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골프장 하다가, 이 골프장 돈도 안 되는데 때려치고 이거나 해볼까 하는 사람 생겨, 안 생겨?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아니면요,
다른 뭐 무슨 뭐 다른 갈비집 하다가 뭐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에라 이런 걸 해볼까 하는 사람 생겨 안 생겨?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요 공급량이 증가해 감소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형태로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단기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요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장기적인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 이거 잘 보세요.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다 뭐였어요? 경제지대였죠. 다 단기적으로 경제지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공급선 아래 면적으로 바뀌어 나가죠. 전용수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비용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준경제지대입니다. 이 준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것들 있죠. 이걸 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남자들도 준자 들어가는 애들 있죠. 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뭐 쓸데없는 얘기한 겁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지대 있죠. 이거 단기적으로는 경제지대인데 장기적으로는 다 뭘로 바뀌어요? 전용수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도 그런 것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좋아지면 기존 업체가 다 안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장기적으로 다른 업체가 끼어 안 끼어? 끼니까 뭐 인건비도 더 들어가야 되고 광고도 더 해야 되고 하니까 결국 경비로 다 나간다는 얘기죠.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준경제지대 아니면요 줄여서 준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준지대. 이거는요 마샬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마샬.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가 이론이라고 있어 없어요? 요거는 자 거의 물어볼 가능성은 없고 다만 마샬이라는 사람은요 위치의 가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 토지 가격을 주로 얘기하는데 자 지가가 토지 가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마샬은 위치의 가치다 이런 표현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위치가 곧 가치다.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치의 가치라는 표현을 누가 했다고요? 마샬이 얘기했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 다음 허드라는 사람은요 접근성이라는 걸 강조했다. 한마디만 다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접근성. 예전에 한번 뭐 앞부분에 하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만 일단 하세요. 근데 이제 그 헤이그라는 사람의 마찰 비용 이론이죠. 요거는 간혹가다 지문에 끼어듭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되고 마찰 비용이 있죠. 요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여자분이 도시에서 직장이 회사가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한복판에 있죠. 근데 이 여자분이 만약에 풍선에서 산다고 치자. 풍선 아시나요? 풍선에서 기구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구에서 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풍선 한우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밥도 해먹고 그럽니다. 그러면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임대료 내려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매롱하면서 옮기면 되는 거죠. 임대료 같은 거 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출근할 때는요 여기 농이 하나 있는데 농에서 머플러 하나 딱 꺼냅니다. 그래서 목에다 딱 걸고 횡하니 날아갑니다. 나르는 원더우먼 하면 소용이 날아가요. 날아가죠. 그러면 교통비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땅바닥에 사는 바람에 어디 살아요? 땅바닥에 살게 되면 임대료 같은 거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고 이 사람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 교통비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걸요 밑에서 바닥에 사니까 거추장거리는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이걸 마찰 비용 이렇게 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마찰 비용 이렇게 하면서 도심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통비가 많이 더 적게 드니까 도심 쪽 적게 들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좀 비쌀 수밖에 없네요. 근데 외곽 쪽 같은 경우는요 교통비 많이 드니까 임대료 좀 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요 교통비의 절약액이 지대다. 토지 지대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53페이지 볼게요. 53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보겠습니다. 오른쪽 메뉴에 1번 볼게요. 1번. 찾으셨나요? 리카도는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학 체감의 법칙, 이런 것들을요,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는 얘기죠. 맞고, 2번 볼게요. 차익 지대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리카도는요, 한계지의 이익과 우등지의 이익의 차이를 차액지대로 보았다. 한계지의 이익과 우등지의 이익 있죠? 차이가 차액지대다. 그게 지대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요, 최열등지와 여기는 한계지를 얘기합니다. 자, 최열등지가 뭐라고요? 한계지에 대해서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했죠. 자, 이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한계지라도, 한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지대를 부를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 있죠?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막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서로 막 이용하려고 하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트윈앤의 입지교차에 대해서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난다는 얘기죠.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트윈앤은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송비의 차이가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맞는 겁니다. 자, 리카도의 차이, 리카도가 고전학파라고 했죠? 자, 이 사람은요, 지대를 보는 관점을 뭘로 간주한다고요? 잉여로 보고 있습니다. 지대를 뭐라고요? 하나의 잉여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리카도는요, 차액 지대에 따르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지대는 수익을 먼저 노동과 자본에 배분한 후에 남는 잉여란 얘기죠. 남는 경제적 잉여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전용 수입은요,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이죠. 차비 같은 것도 안 주면 다른 데서 도망가겠죠. 현재 용도로 계속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지불하는 돈이죠. 이걸 뭐라고요? 전용 수입이라는 겁니다. 2번 볼게요. 10번 볼게요.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인간이 만든 생산 설비, 그러니까 기계 설비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기계 설비 등 고정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으로서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지대, 경제지대가 경제적 지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지대를 발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설비의 공급량이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야죠. 다른 선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경제적 지대는 감소되거나 소멸되죠. 맞는 겁니다. 11번 볼게요. 준지대는요, 인간이 만든 설비 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일시적으로만 지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지대는요, 경제 지대를 얘기합니다. 일시적으로만 혹은요, 단기적으로만 지대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오른쪽 볼게요. 자, 헤이그의 마찰 비용으로 인해서는요, 교통비와 지대를 마찰 비용으로 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요,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고 하면서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문제 계속 몇 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이렇게. 자, 인간이 만든 기계 설비는 단기적으로만 경제지대다. 그리고 자꾸 노동시장에서는요, 자,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는 거죠. 그리고 자, 트윈앤은요,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자, 절대지대로는요,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지대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한계지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하는 게 바로 리카도의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에는 56페이지 보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도시공간구조론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조금 좀 바쁘지 않은 학자들이 만든 논문들입니다. 도시가 어떤 형태로 성장하냐, 이러한 논문들인데, 아까 얘기한 마르크스라든가 이런 사람 있죠? 리카도 이런 사람들하고는 약간 좀 클래스가 좀 다릅니다. 클래스. 자,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은요, 전 세계를 막 그 뒤 바꾸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그냥 도시의 구조를 이제 연구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 할 일이 다 있으니까 뭐. 예. 자, 볼게요. 도시가 어떤 형태로 성장하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볼게요. 먼저, 자, 단핵이론이다. 단핵이라는 게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다핵 이론이다.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한다. 도시는. 그리고 요즘에 현대 도시 설명할 수 있는 뭐 유상 도시론, 이렇게 크게는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걸 공부하다가 어떤 이론이 뭐 도시 구조에 적합합니까? 이렇게 일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1920년대 나온 이론이죠. 그 시대에는 이런 게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도시가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더 훌륭한 이론이고 어떤 거는요 적합하지 않은 이론이다. 이렇게 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단익 이론은 또다시 이제 동심원 이론이다. 이렇게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요 선형 이론 이 구분합니다. 그다음 다핵 이론을요 다핵심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핵심.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이름. 오늘 사람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주로 이제 외국 사람도 서양에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동심원 이론은요, 버제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읽을 때는 항상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호이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 이렇게. 이거는요, 해리스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율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요, 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벨이,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요 세 가지 이론을요, 잠만 처질러 자다가, 뭐라다가요? 잠만 처질러 자다가 일어나갖고 다 합쳐놨다는 얘기죠. 짜집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이름하여, 자, 시몬스 다이즈입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스. 잠만 어떻다고요? 처질러 자다가. 그래서 이 이론을 뭐라고 하냐면, 다차원 이론,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이론이라고요? 다차원 이론. 이렇게. 자, 이 사람 이름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그 항상 붙여가면서 시몬스의 뭐라고요? 다차원 이론.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자, 굳이 나는 헷갈린다. 그럴 경우는 어떤 그 NBA 농구 선수가 있는데, 농구 선수가 이 서부가 아니라 동부를 선호했습니다. 어디를 선호했다고요? 동부를 선호해갖고, 자, 서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부를 선호해서 최선을 다했슈. 최선을 뭐라고요? 다했슈. 충청도 버전으로 해야 돼요. 충청도 다했슈 해줘야 돼요. 여기서. 자, 근데도 불구하고, 유배당했슈.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유배당했슈.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동부를 선호해서 최선을 어떻다고요? 다했슈.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유배당했슈. 이렇게. 백종원 버전이죠? 요걸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자, 이거 볼게요. 동심원 이론은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버제스가 얘기한 이론입니다. 선형 이론 누가 얘기했다고요? 호이트가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해리스하고 율만이 얘기한 겁니다. 해리스와 율만. 요거는요, 베리가 얘기한 이론입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베리. 동벌을 선호해서 최선을 뭐라고요? 다했슈. 근데도 불구하고요, 유배당했슈. 이렇게. 요거는요, 요것도 굳이 암기하자면, 차원이 다른 침대. 차원이 다른 침대. 그의 이름하여 에이스 시몬스. 이렇게. 시몬스. 차원이 다른 침대 뭐라고요? 시몬스. 그래서 시몬스가 얘기한 게 뭐라고요? 다차원 이론입니다. 알겠죠? 차원이 다른 침대 뭐라고요? 예. 시몬스. 예,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떤 기억하세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심원 이론부터 알아볼게요. 자, 먼저 동심원 이론은요, 1925년도에, 자, 시카고 대학교 교수였던 버제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버제스.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잔잔한 연못에 돌을 딱 던져봐요, 중간에. 그러면 물결 모양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마치 이제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간다는 얘기죠. 이걸요, 그래서 동심원 이론이다. 도시가 이런 형태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아까, 그 튀넨 아까 있었어, 없었어요? 아까 그 이론을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라는 겁니다. 튀넨의 뭐라고요? 고립국 이론. 아까 튀넨도 이게 동글동글하게 아까 그렸어, 안 그랬어요? 이게 동동 그렸죠? 이거 이따 한번 또 할 겁니다. 농업기론 할 때. 그래서 자, 이거는 언제 나온 이론이냐면 1826년도에 나온 이론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1925년도에 나온 거니까 아무래도 자, 그 버제스가 튀넨의 이론을 좀 베꼈다고 봐야 되죠. 이 사람이
자, 이 10년 뒤에 사람 베낀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버제스가 튀네네 농업 입지론이죠. 농촌 토지 이용 구조를요, 도시 토지에 응용해 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는 다른 거 암기할 필요 없지만,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는요, 중천 근중통. 이렇게 얘기하세요. 중천 뭐라고요? 근중통이다. 이렇게. 자, 요거는요, 중심상업지구, 아니면 중심업무지구, 얘는요, 천이지구 해줍니다. 아니면요, 점이지구.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계속 바뀌어 나가는 지역 있죠? 요걸요, 천이지구 해줍니다. 요거는요, 근로자 주거지역, 아니면 저소득층 주거지역 해줍니다. 요거는요, 중산층 주거지역, 아니면요, 고급 주거지역, 고소득 거주지역, 그 다음에 통근자 지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정도는 중천 뭐라고요? 근중통. 이렇게 하세요. 자, 몇 가지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요거는요, 도시의 성장 구조를요, 이 주변에 이제 논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논밭 임야가 있는데,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시 뭐라고요? 생태학적 관점에서. 자, 인간은, 자, 생태학이라는 게 뭐냐면,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있죠? 요걸 연구하는 걸 생태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 생태학이라는 것은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죠. 그러니까 약자인 논밭을 침입하고, 논밭을 뭐라고요? 침입한다. 그리고 계속 바뀌어 나간 걸요, 천이한다 해줍니다. 천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도시 성장을 연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외곽으로 자꾸 나갈수록 이 어떤 도시 문제가 막 줄어듭니다. 도시 문제. 예를 들어서 뭐 범죄라든가 뭐 빈곤이라든가 아니면요, 그 질병 같은 거 있죠. 이러한 도시 문제가 뭐 줄어든다 했던 겁니다. 뭘 했다고요? 줄어든다. 그럼 거꾸로 한다면 도심 쪽으로 갈수록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저소득층일수록 자꾸 이 사람들은요, 외곽으로 저소득층일수록 도심 쪽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쪽에 입지한다고요? 도심 쪽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도심 쪽에. 왜 그러냐면 이 도심 쪽에 있어야 일단은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뭐가 양호하다고요? 이때는 1920년대 이론이기 때문에 이때는 서민들은 자동차 있어 없어요? 없을 거 아닙니까? 어디 있습니까? 옛날 귀족퀴시나 있지. 그죠? 그러니까 걸어다니기 쉬운 데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빨리빨리 걸어다니기 쉬운 데 있어야 되죠? 아침부터 출근하는데 3시간씩 걸리면 대화인데요? 안 돼, 빨리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안쪽에 있어야 고용 기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고용 기회가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자, 자리 비면 얼른 채워서 얼른 취직해야 되죠? 그러니까 빈자리 얼른 날 때 얼른 들어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도심 쪽에 있어야 고용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심 쪽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자, 요 이론은요, 자, 상당히 맨 처음에 나왔던 이론이다. 이러한 게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요, 너무 단순 무식하죠? 어떻게 도시가 이렇게 단순하게 성장하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요, 교통망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뭘 무시했다고요? 교통망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퍼져나간 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선형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선형 이론이에요. 여기서 말한 선이라는 것은요, 부채꼴 모양 선자입니다. 무슨 선이라고요? 부채꼴 모양. 그래서 저번에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 부채꼴 모양 선이 한문으로 돼 있다니까 한번 나보고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쓰다고 했죠? 네, 못 씁니다. 물으면 아세요? 그런 거. 자, 곤란한 질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피곤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꼴 모양이다. 조금 이따 부채꼴 모양처럼 보이긴 합니다. 보여요. 자, 이 사람은요. 자, 여기는 이 논문을 이거는요. 미국의 142개 도시 있죠? 이걸 취합해서 1939년도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이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그냥 결론만 하시면 돼요. 결론은요. 결국은요. 고소득층일수록 뭐 할수록이요? 고소득층일수록 교통망이 양호한 곳에 입지한다는 얘기죠. 교통망. 이렇게 교통망이 어떻다고요? 여기는 걸어다니기 쉬운 데고 여기는요. 교통망이 양호한 곳에 자꾸 입지하려고 합니다.
요 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 사람의 논문을 어떻게 발표했냐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심상업지구부터 출발해서 이쪽에다가는 산업도를 그렸습니다.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 있죠? 이런 거 그리고 여기다가는요, 서울의 올림픽대로 같은 도시와 고속도로 있죠? 이런 것만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산업도를 끼고는요, 아무래도 도매라든가 경공업 있죠? 트럭들이 왔다 가는 도로 있죠? 이런 도로니까 결국은요, 도매라든가 경공업들이 입주한다 해줍니다. 도매라든가 뭐가 입주한다고요? 경공업들이 입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도시와 고속도로 이것 끼고는요, 고급 주택들이 밀집한다는 얘기죠. 네, 서울의 올림픽대로 이런 데 끼고는요, 뭐 40억, 30억짜리 막 아파트가 질비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도매라든가 경공업지대 근처에는 주거 환경이 별로 안 좋겠죠.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근처에는요, 저급 주택들이 입주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분들이죠. 저급 주택들이 밀집하고, 그 다음에 어중간한 지역 있죠. 어중간한 지역, 이런 지역은요, 중급 주택들이 밀집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요거를 반을 딱 잘라봐요. 반을 딱 자르면, 이렇게 자른다면, 요게 무슨 모양 같아요? 부채 같지 않나요? 부채 이렇게 조금 있으면 날 더워지죠? 그러면 이렇게 탁 피는 부채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탁 피는 부채 있죠?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집에도 하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탁 피면 뭐가 써 있냐면, 좋은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써 있다고? 좋은데. 그래서, 저 부산 쪽 그쪽은요, 소주를 주로 뭘 먹었냐면, 여기는 진로 많이 먹죠? 거기는요, 좋은데 주로 먹나 뭐라고요? 좋은데. 그래서 그거 누가 준 거예요? 그거? 받은 거 있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몇 명 이제 이렇게 이런 부채 들고서요, 3명이 뺑뺑뺑뺑 돌 수 있죠? 딩글링글. 이거 부채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채쯤. 인터넷 검색하면 뺑뺑 돌 거 아닙니까? 자, 어제거나 이렇게 마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고소득층일수록 뭐라고요? 교통망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아주 못 사는 사람일수록요, 교통이 전혀 안 좋은 데 있죠? 이렇게 접근성이 안 좋은, 아주 안 좋은, 이런 데 입주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 이론은요, 문제 자체가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요, 자, 그 어떤 문제점을 제시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요, 그 호이트가 이 고소득층들 있죠?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교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옮겨 다니는 과정이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발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디 명동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이 좋아지는 강남으로 이사 갈 수 있죠. 그리고 또한 분당, 삼본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로 옮겨 다니는 과정,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나치게 고소득층 거주지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어떻게 도시가 하나의 핵만 중심으로 성장하냐. 도시는 뭐라고요? 다양한 핵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강구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이 다핵심 이론입니다. 요거는요, 1945년도에 자, 해리스라는 사람하고 율마이라는 사람이 런던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이론입니다. 뭘 배경으로 하고요? 런던. 그래서 런던을 제가 가봤을까, 안 가봤을까요? 예? 가봤을까, 안 가봤을까요? 예? 런던 안 가보고 제가 자, 이 독일만 가봤다고 했죠? 그 얘기 했었는데, 독일 어디 가봤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남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남해 있죠? 거기 가면 독일 마을 있으면 독일. 거기 가서,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생긴 맥주 하나 샀더니 10,000원이더라고요, 10,000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소세지 몇 개 준 거 있죠? 이거 20,000원, 30,000원. 그래서 이거 먹고서, 다시는 안 사먹겠다 하고서 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냥 2,000원짜리 카스가 났구나. 네,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제, 영국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런던. 그래서 서울은 제가 오랫동안 살아가고, 여기는 이제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학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문화의 도시. 여기 가면요. 자, 이 공연도 많이 하고, 전시회 같은 거 많이 하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할 텐데, 지금은. 그 다음에 여기는요,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서 공업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요, 테헤란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신흥상업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은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복수의 핵 있죠? 여러 가지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해서
기능이 다양화된 핵을 지금 형성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했던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핵이 생기는 원인들, 요것도 간단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맨 아래 보겠습니다. 자, 거기 57페이지 맨 아래 토지용 패턴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는데, 자, 동종 활동들은요, 집적 이익을 추구하며 사람하고 집합하려고 하고, 이종 활동은요, 이해 상반으로 분리돼 나가려고 하죠. 여러분, 주택은 주택끼리 쓰려고 할 겁니다. 공장은요, 공장들끼리 쓰려고 하죠. 그리고 주택과 공장은 같이 있으려고 안 있으려고요? 이해 상반으로 떨어져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요, 명동의 지대를, 강북에 있는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아주 옛날에는 강남 쪽은 논밭이었겠죠. 논밭. 이제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또 다른 핵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항만 시설 같은 경우는요, 특정한 위치라든가 특정 시설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핵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요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시몬스 하는 사람은요, 다차원 이론이라고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는 서로 독립된 세계 차원인 도시와 사회계층, 인종별 분류에서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잠만 처질러 자다가, 어디서요? 침대에서. 자, 처질러 자다가 일어나갖고 이 세 사람의 이론을 합친 겁니다. 알겠죠? 합치면서 이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리를 맞다. 어차피 논밭을 잠식해 나갈 거 아닙니까? 도시가 커나간다는 차원에서는 뭐가 맞다고요? 동심원리를 맞다. 근데 계층별 분류 차원에서는 뭐가 맞다고요? 선형이로 맞다. 어차피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통이 좋은 곳에 입주하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통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별로 안 좋은 데 있죠. 입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인종별 분류 차원에서는 뭐가 맞다고요? 다핵심으로 맞다. 어쨌거나 뉴욕 같은 데 가면요, 백인 거주 지역, 한인 거주 지역, 난민 거주 지역, 흑인 거주 지역이 구분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요, 인종별 분류 차원에서는 다핵심으로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도시라는 것은요, 이 세 가지가 종합적이고 종합적으로 결합되면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얘기했던 게 뭐라고요? 다차원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상도시론은요, 요거는 아주 최근에 나온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요즘에 계획도시 같은 거 있죠? 요거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계획도시. 여기 이제 호평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전부 다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아주 옛날에 이런 때는요, 여기 전부 다 논밭 임이었습니다. 조그만 마을 같은 거, 이런 게 다 했어요. 다 계획적으로 뭐라고요? 만든 도시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자, 그러면 서울하고 수원 사이에 이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서울하고 수원 사이에, 아이고, 갑자기 가면은, 그 도시, 새로운 도시 뭐죠? 예? 아이고, 갑자기. 아니다. 저 오산 바로 위에 거기, 동탄. 자, 정신으로. 어떤 때는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자, 동탄 신도시 같은 거 있죠? 거기 다 이제 논밭이었을 거 아닙니까? 논밭이었어요. 근데, 자,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든 겁니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 종이에 대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그림을 그려갖고. 그래서 중심상업지부터 출발해서, 맨 먼저 이제 도시를 설계하는 거죠. 외곽으로 나가는 간선도를 먼저 설계합니다. 이렇게 방사형. 이렇게, 자, 이렇게 막, 우리 자전거 바퀴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퍼져나가 있죠? 이런 걸 방사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방사형의 간선도로. 간선도로가 뭐냐면, 제 도시의 동맥이 되는 주요 도로 있죠? 요거 설계하는 겁니다. 자, 이쪽은요, 뭐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요거는요, 뭐 인천. 이쪽은요, 용인 쪽. 이쪽은 뭐라고요? 이쪽은 뭐 오산 쪽으로 가는 방사형의 뭘 먼저 설계해요? 간선도를 먼저 설계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모든 업무 시설이라든가 주택들은요, 결국은 간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밀집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마치 리본 모양처럼 보인다 해서 이걸요, 리본 모양 U자입니다. 한문으로. 알겠죠? 이렇게 마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56페이지 보겠습니다. 56페이지. 1번 볼게요, 1번. 56페이지 1번. 자, 찾으셨나요?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맞는 거고, 다 맞는 겁니다.
자, 버제스는요,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위 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볼게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토지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했다는 얘기죠. 튀넨의 이론을 어디에 적용했다고요? 도시 내부에 적용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는 겁니다. 4번의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천위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는 도심에 가깝게 위치합니다. 자, 천위지대는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는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에 가까운 천위지대는 범죄, 빈곤 및 질병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도심 쪽으로 갈수록요, 범죄라든가 빈곤 같은 도시 문제가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고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지역 쪽이 아니라 뭐라고요? 쪽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쪽에. 그 다음에 도시적 쪽이라고 할 수 있죠. 하다못해 왕족발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자, 선형 이론은요,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어 교통 축에의 접근성이 집가에 영향을 주면서 성장한다는 얘기죠.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 교통이 좋은 곳일수록 누가 입주한다고요? 그 고소득층이 거주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쪽이. 그 다음에 자, 8번 볼게요. 호이테 선형 이론에 따르면 토지용은 도심에서 시작되어 점차 교통망을 따라 동질적으로 확장되며 따라서 원을 변형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으로 고급주택은 지대 지불력이 높으므로 교통망의 축,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에 가깝게 위치하고, 그 다음에 저급주택은요, 접근성이 아주 낮은 반대편이죠. 여기에 입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9번 볼게요. 다핵심 이론은요,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되면서 전체적인 도시가 성장한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된다. 다핵심 이론을 얘기합니다. 다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을 도시의 다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유사한 것끼리는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 유사 활동 간에는 집적 지향성, 같이 몰려 있으려고 하는 걸 뭐라고요? 집적 지향성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질 활동 간에는요, 입지적 비양립성, 양립이라는 게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 있죠? 이걸 양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양립하면요, 같이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하죠? 이걸요, 비양립성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이렇게.